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회장님, 역시 뭐 아직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엄 이후에 굉장히 지금 활동이 이렇게 많으신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3대에서 24대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에 재추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계엄 이후에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오랜 시간 헌정의 사명으로 87 체제를 끝낸 7공하고 개헌 추진을 쭉 해오셨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발표다 하고 해서 국민들이 볼 때 곧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랬는데 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이야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날 정동영 의장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해 보십시오. 둘이 사전 교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그랬더니 개헌하겠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했더니 두 가지 점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책임 총리제, 총리가 국회에서 책임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로 좀 넘어오는 그거 하나하고 헌법을 쉽게 바꾸는 것. 소위 말해서 경성 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바꿔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통일 이후에 40여 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날 만에 그냥 안 하겠다고 바뀌고 그 전에도 또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한테 얘기했더니 우원식 의장도 알고 있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더니 우원식 의장도 또 이재명 대표가 태도를 바꾸니까 또 태도가 변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중간이래 또 계속 할 거고 우리 개헌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선 중간에는 각 후보와 각 정당이 개헌 공약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서 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곧 한 달 반 내에 출범할 텐데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국무총리가 여야를 포함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촉구할 작정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 뭐 9대명이라 그러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란 정책이 먼저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개헌 논의와 내란 정책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내란 정식을 통해서 무슨 뭐 내란 정식의 의미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한 뒤끝 정리든가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그 개헌하고 직접 연관이 뭐가 있는지 나는 솔직히 잘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데 여하간 한마디로 늦추고 혹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헌법에 따르면은 그 국회에서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확정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그 지금 양 정당이 1, 2당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그 내란 방조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 개헌을 협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친위 쿠데타라든가 내란 혐의가 있다는 데는 인정하지만 정당이 국민의힘 자체가 계엄하고 직접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네. 거기도 물론 그 안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국민의힘이 단지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다는 것으로서 크게 도덕적인 책임을 질는지 모르지만 직접 책임은 없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정치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소멸 내지 상실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실종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정치를 살려서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헌을 하려면 지금 민주당과 부수정당의 맨표지만 같이 가는 정당들이 해봐야 190석밖에 안 돼서 200석을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 보면 이것도 또 꼼수로 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자꾸 국민의힘을 제끼려고 그러는 뜻이 있어 보여서 같이 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야 합의에 의하면 난 쉽게 좀 고쳐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개헌에서 국민들이 지금 여론은 보면은 민심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 권력구조에 있어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학자들은 또 이 대통령과 국회의 좀 권력 분산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이 이원 집정부제.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회장님께서 내각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내각 책임제로 가야 정치가 제대로 여야 간에 다원제를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더 잘 된다. 대단히 성숙한 정치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를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나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싫다. 그래서 현 대통령제에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이양시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약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분산시켜서 혹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저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듯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개헌하는 사람들의 기본 뜻이고 그게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 내용은 뭐로 보십니까? 제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책임 총리제. 총리한테 권한을 좀 이양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국회 책임지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단원제보다는 양원제, 상원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권한, 특별히 미국처럼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그 상원에다 줘서 상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한편 단원제의 하원에서 입법 독주라든가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원에서 서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나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는 겁니다.
외교 국방 같은 국제적인 그 국가의 존치에 관한 기본적인 것만 빼놓고는 일반 민원사항이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의 원하는 사항을 국내 정치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나눠줘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 분권주의자들의 생각이고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책임 총리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만약에 여소야대가 돼버리면은 대통령하고 책임 총리가 당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도 또 이렇게 권력 집중도 문제지만 이 또 혼란도 갈등도 상당히 문제일 건데 이건 어떻게? 그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무스하게 그것을 장벽이라고 그럴까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태도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게 됩니다. 여소야대가 뭐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다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금도를 갖고 민주적으로 잘 끌고 나가려고만 노력하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분권이죠. 권력은 대통령 쪽에서 잡고 국회 권력은 또 그쪽에서 견제 감시하는데 좀 힘이 크게 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과 총리의 이 권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위원회 임명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국민의 임명권도 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헌법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 청와대에서 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다 해버렸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총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제청하고 임명하는데 그 근원이 된다면 그 힘이 많이 실리죠. 내가 임명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이걸 안 하니까 분산이 안 되고 분권이 안 되는 건데 이것부터 터렉도 지켜가고 그 밖에 내치에 관해서 국무위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사실상 뭐 크게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현행 헌법만으로도 상당히 분권을 할 수 있고 약간만 헌법에 고쳐서 나눠주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함께 가는 정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 합의제 정치의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건데 우리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회장님이 정치할 때보다 더욱더 진영 대결 갈등 정치 이게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정치가 가능할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각제에서 둘 다 아직도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라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만은 정치 하나만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OECD 국가가 38개 중에서도 거의 꼬발이에요. 정치 평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만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함께 더불어 하는 합의제 정신에 능숙하지 않다. 같이 함께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괜찮은데 두 사람만 모여도 일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으려면 이런 과정을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정부 정치를 익숙하도록 해야 되고 그 익숙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잘 맞을 것인가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조기 대선 6.3 대선이 40일도 그 채 안 남았습니다. 이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선 때는 항상 이 나라가 온 국민들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또 그걸 서로 이렇게 이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번 조기 대선 과제는 시대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대적 과제는 첫째는요. 지금 이번에 계엄 선포로 나라의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스스로나 대외의 이미지가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신인도를 올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저력 있는 나라로 바꿔가고 이미지를 바꿔가야 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저렇게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저력 있는 나라다, 해낼 수 있는 나라다라고 빨리 회복시켜야 될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이 첫째고, 네. 두 번째는 국론이 많이 분류됐어요. 찬탄, 반탄 이래갖고 그거 말고도 여야 진영 논리 남북 동서가 갈렸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 지도자는 좀 용서, 화해, 포용, 통합의 정치를 펴서 이 국론이 분열되는 상태를 국민 대통합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정치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경륜이 있는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최근에 8분의 대통령들이 정치 친화적이지 못하고 정치 경륜들이 다 좀 부족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가 친화적이고 경륜이 있어야 되지만 또 자기가 못 해내는 경우에는 그런 경륜과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치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요. 지금은 앞으로 대통령은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돼. 그래서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정치 친화적으로 내가 거기서 지지고 복구하고 대화, 타협, 포용 이런 것이 해야 되고, 행정부는 역시 통제 명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고 복구될 표현이 어떻습니다만은 거기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다시 일어나고 거의 여기서 각계가 시민단체까지 모든 단체들이 정치 이익 집단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국회에서 이렇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 이렇게. 국회하고 좀 친화적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 행정 중심이 아니죠. 국회 중심으로 내려와서 국회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저번에 야당 책임자 한 번 만나고 그런데, 야당 책임자 혹시 기분 나빠서 안 만나면요, 야당의 중진들도 좀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전혀 안 하더라고, 못 하시더라고. 거기서 만나면 거의 반쯤 풀리거든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전 그게 다른 말로 정치 친화적이라고 할까, 네.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확실하게 걸어야 됩니다. 개헌 의지가 빳빳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로드맵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도록 하는 대통령이 돼야 개헌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분의 대통령이 개헌 공약해놓고 약속해놓고 아니면 찬동해놓고 전부 대통령 되면 꽁꽁 먹은 자리가 됐단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국민의 뜻이다. 저번에 그 12월 3일에 교훈이다.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이 개헌이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끌고 가야 될까 말까. 그래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장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고,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본선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인데, 개헌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는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임기 단축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을 아끼고 있는데, 대선 본선 과정에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네. 권력이 가까울수록 자기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찬종을 안 해요. 그래서 액튼경의 말이 맞아요. 그 영어로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 다른 말로 권력은 권력을 더 좋아한다. 절대 권력일수록 권력이 많은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권력이 제일 가까워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물쭈물하지 않나.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액튼경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이 부분이니까 상당히 회장님께서는 국제적 신인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촛불혁명으로 촛불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적폐청산이 필요했지만 너무 좀 길게 가고, 심지어 각 부처에서도 적폐청산을 뜻하는 위원회들이 설치되고, 제가 알기로는 KBS, MBC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래서 너무 길고 좀 이렇게 크게 갔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오히려 촛불 연대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촛불에 함께한 사람들은 좀 같이 가서, 예를 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의당이라든지 유승민 같은 그런 개혁 보수하고도 좀 함께 연정을 하는 부분을 그렸는데 전혀 다르게 갔거든요. 그래,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은 좋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웠던 거, 잘못된 과거를 잘 가려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시대적인 소명을 해야 된다 하는 데서 그 시대적인 소명이 무엇인가를 잘 끄집어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론이 그렇게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연대한다. 나쁠 거 없다. 그것도 나쁠 거 없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론 통합을 위해서 연대해서 정권을 같이 함께 하자는 것이 그 정치 집단 간의 합의만 보면 난 나쁠 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도 정규제, 조갑제, 보수 논객들하고 만남이라든지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선거용이다, 쇼다. 이래 좀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회장님 보시기에는 좀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본 뜻은 좋게 봅니다. 기본 뜻은 좋게 봅니다. 왜냐면 나라가, 지금 이번에 찬탄 반탄 이후에 탄핵이 받아들여서 파면으로 가서, 나라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반대 상황에 갔었으면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상상이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에
직면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응어리가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참작을 해서 집권하시는 분들,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은, 손을 잡으신 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가도록 첫째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들과 좀 더 깊이 연정까지도 하도록 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뿌리 아니십니까? 예. 선친부터 예. 해가지고 민주당을 또 만드시고 그동안 꾸려오시고, 뭐 저희들도 선명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최고의 정치 참모였다. 이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형님 제가 아니었으면 형님이 대통령 됐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흔히 말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가장 생명력이 다양성인데, 다양성에서 나오는 그 역동성, 이런 게 민주당을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발전해 왔다 이런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 근데 대회 걱정입니다. 걱정해. 그래서요. 예. 1956년, 55년, 56년 사이에 민주당이 창당되는데, 창당 이래 비주류가 거의 없어진, 뭐 사거리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거의 잠재화됐을 정도로 없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비주류가 살아있어야 당내 다원주의, 여러 목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데 걱정이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최근에 소위 개딸들은, 개혁의 딸들이 비주류의 무슨 말들이든가 이런 거 있으면 SNS를 주로 통해서 공격을 해서 막무가내로 공격을 해갖고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바꾸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태도거든요. 이것부터 없애야 되고 고쳐가야 되고요.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런 것을 말리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데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니 집권이 되면은 세상에는 한편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면 당을 떠나니까. 지금 그 노무현 때 보면 당정 분리가 이 이후 정권 재창출을 실패시켰다는 평가도 있고, 당정 분리에서 상당히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놨다는 평가도 있고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당정 분리하면 정당 정치의 기본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같이 더불어 책임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당신 혼자만 저쪽 높은 자리에 가서 이런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큰 틀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은 대통령은 자기 정당뿐만 아니라 상대방 정당까지도 다 포용해야 된다는 뜻에서는 또 이해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중화해서 필요한 때에 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헌을 갖다가 해나갈 때 대통령이라는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만 대자를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본 시대 때 공부했던 학자들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헌법학자들에서 이게 꼭 국민 주권하고 좀 배치되는, 국민 위에 혼자 유아독존적으로 이렇게 멀리 남아 계신 분처럼 돼 있어서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 용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용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빅4가 이제 22일 날 확정이 됐는데, 그 보면은 이 찬탄파라 이하에는 안철수 후보가
초강경 반던 나경원 후보를 꺾고 4강에 진출했어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친윤 세력이 그 윤석열의 지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무당파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나경원 후보를 좀 제낀 이런 건데 어쨌든 큰 흐름은 조금 바뀌고 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예. 지금 윤희석 의원이 정책 연설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반성문을 이 국민들한테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저 관측하기로는 찬탄 반탄 간의 당내 대결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맞춰 가려면 나는 찬탄 쪽으로 수렴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정당 과정에 이런 것도 다 건강한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탄 반탄의 의견이 다 있었지만 깊이 국가 백년 대결을 위해서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찬탄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 뜻하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차차 점진적으로 몰아가서 합쳐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조기 대선에 보면은 거의 뭐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민심을 함께 주도했던 민주당 후보 당선이 한 흐름 아니겠느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그 예측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보수와 국힘에서 마지막 반전의 수로서 지금 이제 빅텐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 국힘 네 분의 후보들이 다 한덕수 다 찬성하십니까? 네 분이 다 단일화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은 단일화를 다 찬성한다고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예. 한덕수 후보가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후배라 어디서 저 아침에 들었는데 예. 주말이나 주초에 할 뜻이 있다. 그 능력 있는 분이니까 거기서는 또 그렇게 옛날 노무현 정몽준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필요하다면 이준석 후보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네. 그래서 이준석 또 한덕수 이렇게 같이 하면 지금은 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것을 상당히 힘을 얻고 앞으로 잘못돼서 만약의 경우에 야당을 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굳건한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합니까? 또 힘을 그렇게 합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또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니까 하여간 합쳐져야 된다는 것은 정치를 관측하는 사람이나 스스로나 자기들 나름대로나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회장님께서는 뭐 우리 정치의 중심 지금 또 헌정회장님으로 이 어른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좀 어떻게 그 자질을 평가하십니까? 특별히 외교 능력에 있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했던 것을 지상을 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첫째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 대통령 후보 안 나오냐?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첫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리라고 보고 이제 단지 총리는 2번씩이나 했습니다만은 직접 정치를 한번 안 해보고 선거 한번 안 나가봐서 정치하는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아니 총리를 지금 몇 년씩을 하면 정치 속에 있었는 건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점이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단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점잖은 것에도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집단 얘기 있다고 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면성이 있어서 하여간 그쪽 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후보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너무 기울은 걸 저쪽에도 좋은 사람이 나오고 저쪽에도 좋은 후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임기 단축 가도 정부로 나선 다음에 도울 사람이 많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제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상임 고문 같은 경우도 개헌 필요성과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을 내세우면서 어느 세력과도 통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민주당에 관계했던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국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 김무성 대표도 그건 좀 확인했습니다. 지지하겠다고 그런 소리 들었고. 또 신문에 보면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도 그런 말인데 그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의 전직 정치인들, 전 정치인, 현직 아닌 전 정치인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 한덕수 씨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이게 보수의 결집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또 이쪽엔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또 보수의 결집에서 통해서 정상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긴장 넓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토론 거기서 하면서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빅텐트 뭐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그림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른거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빅텐트설이 이 윤석열 김건희 기획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 그거 저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아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통절히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탄핵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자기 따르던 사람들한테는 을 위해서는 내가 모두 책임이다. 그 사람들을 좀 놔줘라. 이런 큰 지도자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나가주십시오 하든가 본인이 좀 나가주시든가 그래서 당과 관계없이 되면 사저정치인 이런 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이 윤석열 대통령도 바람직한 태도고 국민의힘도 바람직한 태도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건 스스로 내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정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회장님도 전 대통령 좀 잘 아시는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탄핵되고 나서 사저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정말 국민들을 멘붕에 빠지게 한 것 같아요. 안 믿겨지는 얘기입니다. 안 믿겨져요. 그런데 그 순간이 머리가 제대로 정신적으로 안 돌았던 얘기 아닌 건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이 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그 선거법에 대해서 이 선고심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배당하고 당일 바로 합의길 심리 진행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대선 전에 그 선고가 나는 거 아니냐. 과연 그게 뭐 기각이 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파기환송이 될지 또 파기 판결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번에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파기자판 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선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미리 이런 걸 말해 지금 이걸 몇 년씩이나 끌고 간다는 거지. 1심이 너무 늦었죠. 말도 되지 않는 것에서 도리어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법부를 제대로 못 끌고 나갔지 않느냐 비난받아도 싸다 이거 지금 몇 년씩 그런데 직금 이력도 공정 신속하게 해서 그리고 요번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신속하게 해서 시간 맞춰서 뒤끝이 없도록 사법부가 제 위상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 정치의 원로시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정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신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좀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의 보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두 번째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 정치권과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기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과 정치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시대적 소명이 뭔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해서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뿌리내리게 하는 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또 한편은 분배 문제로서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부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세 번째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는 일로 가야 된다는데 이런 시대적 소명을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고 하는 정치인이 누구고 정치 집단이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을 검증을 잘해서 좋은 정치인들, 좋은 정치 집단을 정당을 선택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 나라가 흐트러져서 국제 신인도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다시 그래도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 저력이 있는 나라, 선진국에 낄 수 있는 나라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뭘 어떤 덕목을 할 건가 이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저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시대적인 소명을 거기다 대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런 방향에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은 정치의 달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특권 카르텔 같은 이 양당제가 이 선거구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혁이야말로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양극화되고 이런 것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 독식제도. 예. 그래서 선거에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의 예를 들면 한 당에는 전부 49%가 받았고 한 당에는 전부 51%라면 전원을 한 당으로 끌어갈 수 있으면 비례성 300명의 국회의원은 300명을 다 가져갈 수 물론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전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49%는 야당에 한 표도 안 줄 수, 한 국회의원도 못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선거제도를 무엇보다도 고쳐서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제에서의 지역 대표적인 그거를 대표성과 비례성을 잘 가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지금 제일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거제도를 고쳐서 기본 원칙은 사표 방지, 비례성, 대표성을 살리는 선거제도로 해야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안은 좀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선관위안은 중대선거구제로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큰 데서 작은 지역 시골 같은 데는 소선거구제로 하죠. 대부분은 예.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시골 같은 데서는 그래도 숫자 얼마 안 되는 데서는 소선거구제로 해서 거기도 대표성을 살리자는 것이 기본이고 비례대표제도 지역 연동형 지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세우다. 경상도 따로 그 경상도에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살아갈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연동형으로 하자 이런 것이 선관위의 기본안인데 괜찮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아까 양원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예. 그럼 상원은 어떻게 그것도 지역 연동형 지역 대표 지금은 표수로서 정해냈는데 경상도에 미국이 숫자에 관계없이 주별로 둘이란 말입니다. 예. 캘리포니아하고 뉴저지하고 인구수가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도 지역 대표성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제는 지역 대표성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17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나눠서 랩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게만 골고루 그 주민 대표로서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은 하원, 상원은 지역 대표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그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정치권과 국민에 널리 알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 한번 힘차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83개 국가에 원조를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남의 나라 거 뺏겼다고 소송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뺏겼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이 소니를 포함한 11개의 전자회사의 이익 더한 것보다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잘 팔리는 텔레비전이 9년 전까지 해도 소니였습니다. 지금 제일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삼성 갤럭시, 그다음에 LG U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건 5가지가 있대요. 지하철 세계 5대안, 공중변소 시스템 세계 5대안, 건강보험 세계 5대안, 인천공항 20년, 19년째인데 올해 들어서 20년째 세계 1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 16분 세계 기록입니다. 입국 12분 세계 기록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34개 국가 있습니다. 234개 국가의 GDP 합산이 대한민국의 10지부터 13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60명 학급, 우리 학교 다닐 때 60명 학급인데 60명으로 나누면 한 번에 2등 내지 3등이야. 우등생입니다. 거기다 수출량, 무역량 세계 6위, 국방력 6위.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1조 7,500억 불,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 하나가 1조 8,200억 불이었습니다. 재작년 통계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조금 정치가 조금 기대치에 못 났는데
저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고 정치만 잘 살려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잘 독려하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정치를 잘하면 명실공히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